대리의 종류가 나오죠. 임의 대리, 법정 대리라는데 그것은 258페이지에 있듯이 구별하는 표준이 뭐냐, 이거. 구별하는 표준이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학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거기 써있는 대로 통설은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느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주어지느냐, 그걸로 구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임의 대리, 법정 대리의 표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익이 나오죠. 구별을 했으니까 실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동으로. 그 실익이 뭐냐? 여기는 이제 복임권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 뿐이지, 복임권밖에 실익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구별이 우리 현행 민법상 가장 중요한 구별입니다. 그래서 복임권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는 뭐냐? 그래서 읽으면서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정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1번을 써놔야 되죠. 1번은 뭐냐면 복임권입니다. 첫 번째 구별 실익은. 나중에 찾는 대로 자꾸 여기다가 몰아다가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있다. 이것은 구별 표준이 뭐냐. 첫 줄에 나오죠. 대리행위의 모습에 따른 거다. 행위의 모습, 이렇게 돼 있죠. 행위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거기서는 하는 거냐, 받는 거냐, 이런 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과서의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하는, 받는, 이렇게 써 있죠. 하는, 받는. 거기다가 빨간 걸로 네모치면 되죠. 그걸 표준이 그거니까. 이 하는과 받는은 우리 민법 조문과 민법학의 가장 중요한 구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걸 잘 모르죠, 여러분. 이게 우습게 보고서는 말이야. 하는, 받는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모든 행위는 검토할 때 양쪽을 다 포함하는 걸 검토해야 됩니다. 또는 한다고도 하고 된다고 하는 말도 써요. 뭐 가정법에서는 그런 말 더 많이 씁니다. 양자가 되는, 양자를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사대주의 사상이 머릿속에 배어가지고 뭐 영어나 한자로 써있지 않으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 나라 말을 원래 우습게 하니까. 근데 이것이 더 중요한 구별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하는, 받는을 여러분이 빨간 거 쳐놓고 그걸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다른 말로 적극, 소극이란 말도 씁니다. 그건 뭐 쉽게 이해가 되죠. 능동태, 피동태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뜻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능동대리, 수동대리야말로 구별 실익이 중요한데 너무 많으니까 안 써놓으신 거예요, 하나도. 이것도 향후 찾아가지고 전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뭐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니. 응? 여러분이 265페이지 괄호 B번을 보면 그 구별식이 첫째 하나 나오죠? 265페이지 괄호 B번. 그죠? 응? 그 다음에 거기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269페이지 괄호 4번. 그럼 그게 다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응? 그래가지고 또 뭐 쉽게 눈에 띄는 걸 찾아보면은 어디 또 그게 나오냐 하면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게 288페이지 괄호 B번. 288페이지 괄호 B번을 또 보면 거기 또 구별 실익이 또 나오죠. 응? (288페이지) 괄호 B번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다고 이게 구별 실익이. 그죠? 이 여학생은 상당히 보충 교재를 잘 활용하는 거면. 보충 교재 다 있습니까? 내가 써놓고 잘 몰라, 난. 그래서 구별식을 찾아가지고 정돈을 하고, 정돈을. 중요한 건 표준과 구별 실익입니다. 종류, 분류, 구별이 나왔는데 표준과 구별 실익은 안 찾고 엄한 데다가 빨간 줄 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날라리라고 합니다. 뭐 읽는 것 같긴 한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헛것만 읽고 앉아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구별이 역시 그 밑에 로마자 3번에 있는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것도 구별이 뭐 중요한데 이것은 아주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뒤에 상세히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뭐만 설명하고 계시냐면 그 세 번째 줄에 무권대리에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써있죠. 이것은 현재 이 통설에 따른 구별일 뿐이고 현재 유력한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저는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특히 표현대리 그중에서 이 표현대리에다가 녹색으로 네모를 치고 이건 표현대리 어디다 집어넣을까에 대해서 학설이 분분합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걸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대리에 있어서 삼면관계라는 게 나오는데 대리는 말이에요. 삼면관계라는 게 당연한 거죠. 원래 당연한 소리야 이것은. 그냥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률 행위를 하기는 이 사람이 직접 안 하고 이 사람을 시켜요. 이 사람하고 상대방하고 법률 행위를 한다고. 그런데 대리는 어저께 그 의의에서 봤듯이 이렇게 행위를 하게 되면 이 행위의 효과가 막바로 일이 귀속합니다. 직접. 그리고 이 사람하고 대리인과 본인 관계에 있으려면 대리권을 주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이 대리인 자격을 얻어야 된다. 지위 또는 자격이니까 대리권은. 그래서 이게 삼면 관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아무 얘기도 아니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삼면 관계를 보통 모든 교과서에 써놓는 이유는 일본 시대 때 이래로 이 삼면 관계 이렇게 분해해서 보는데 뭐 이게 대리권에 관한 문제고, 뭐 이게 법률행위, 대리행위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효과 귀속에 관한 문제 이런 걸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건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삼면 관계라는 건 당연한 거죠. 인수가 3개면 면이 3개밖에 안 생기잖아. 사람이 셋밖에 없는데 오면 관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알겠죠?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 사용되는 용어들이 고유명사라는 겁니다. 본인이라는 말 있죠, 본인. 이 본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행위자 자신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돼버리죠. 행위자 자신을 가리켜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본인은 고유명사로 별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리법에서. 그러니까 법학에서는 본인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함부로. 왜냐면 대리인의 그 대리권 수요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할 때 행위자 자신 이렇게 말은 해도 행위자 본인 이런 말 안 쓴다고 절대로. 헛갈리니까 사람이. 알겠습니까? 저것은 일반 명사로 기억하지 말고 고유명사라는 걸 알아둬라. 본인, 상대방, 대리인 이런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 막 섞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59페이지에 먼저 이 관계부터 살펴봅니다. 이 관계. 이 관계 무슨 관계라서? 대리권 주는 관계. 대리권을 이 사람이 주거나 아니면 법률이 줘야 됩니다. 법률이. 근데 이 임의대리가 더 중요하니까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줘야 대리인이 되니까 대리권에 대해서 배운다. 대리권. 응? 그래서 제목이 대리인이고 괄호 안에 본인 대리인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 가장 그 사회과학에서 금기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목을 유심히 읽지 않는 거예요. 제목을 본문만큼의 시간을 두고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을 때. 왜냐하면 날라리 책, 유사책, 이런 책들은 제목을 멋대로 만들어놔가지고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표준 교과서들은 제목이 1500년의 전통을 가진 것들입니다. 전부 다. 1500년 동안 갈고 다듬어서 만들어놓은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성립합니다. 제목을 학생이 임의로 붙였는데 아주 적확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가점을 하죠. 놀라운 사건이니까 그게.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글을 쓸 때는 말이에요. 일기장을 쓰더라도 제목을 붙여, 제목을. 알겠습니까? 본문이 5줄 이상 넘어가면 제목을 붙여야 된다고. 근데 그 제목을 붙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제목을 붙일 때 어떻게 하냐면 급하면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급하면. 알겠습니까? 근데 제목이라고 붙여놨는데 급해서 읽어봤더니 머리가 헝클어진다. 그건 제목이 아니에요. 개수작입니다, 그것은. 글을 읽었는데 제목을 읽었더니 무슨 말인지 더 알 수가 없게 돼버리면 제목은 그러고
잘못 붙여놓으면 무슨 혼동이 일어나냐면 그 본문을 읽어서도 제목 때문에 헛갈린다고 사람이. 여러분 이런 책의 그 제목을 이게 아무렇게나 붙였다고 생각합니까? 어? 이 법학은 말이에요. 이게 한 5년 된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학이 한 10년쯤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몇천 년 된 거라고 이거. 근데 정말 말했죠. 이게 이 내용은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초창기부터. 여러분 이 민법을 요새 배우니까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1500년 전의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뭘 했냐면 제목을 갈고 닦았다고 이걸.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꾸 음미를 해보라고. 이 제목만으로도 뭘 알려준다는데 왜 나는 처음에 읽으니까 제목만으로 아무것도 안 들어올까? 그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어느 정도 이거 한 5, 6회독 하고 나면 제목만 쭈르륵 보관했으면 다 들어온다고 이게. 내용이 떠오르면서. 논리적인 순서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물을 분별할 때 먼저 이게 쓸만한 거냐?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쓸만한 거냐? 그 쓸만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의미를 천착해야 됩니다. 왜냐면 쓸만한 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다. 노심초사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장로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또 장로들이 잘못을 했고 또 사실 내가 봐도 잘못을 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짓은 못했어 내가 보니까. 나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그래도 나쁜 버릇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원시 아프리카나 그 아메리카 인디안의 그 원시 부족을 찾아가도 장로들의 영향이 막강합니다. 젊은이들이 장로들을 존중할 줄 안다. 왜 그러냐면 장로가 뭐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양도 마찬가지죠. 장유유서의 본래 뜻은 논어에 나오듯이 윗사람이 윗사람 같아야 돼요. 첫째는 우리 사회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윗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깔보는 거예요 슬슬. 사람 같지도 않고. 그렇긴 하지만 그 바람에 문제 생긴 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의존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모델링이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지나가는 젊은이 붙들고 너는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존경하냐? 아무도 안 해요 보니까. 차라리 서태지를 존경한다. 차라리. 근데 이거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뭐냐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 문화적 업적들을 상당히 무시한다. 깔보고. 근데 그렇게 하면 물론 장로들이 잘못했지만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면 젊은이한테 가버립니다. 이런 것에 값어치를 모른다. 이 뭐 대리권? 뭐 이게 아무데나 보니까 써있대. 별거 아니고 만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음미하고 이렇게 자기처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주 드는 예로 작업을 해서 애인을 만들게 되면 적어도 초기엔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이제 장로를 존경하지 않으니까 좀 지나가면 또 깔보기 시작하지만 적어도 초기에는 상대방의 미세한 손놀림이나 목소리의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온 신경을 쓰죠. 그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굴 사랑하는데 난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돌멩이나 막대기를 사랑해도 일단 사랑하게 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신경을 쓴다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고. 근데 그런 정도의 집념을 가지고 이 책을 봐야 돼요. 책을 봐야 된다고. 저는 읽을 때 곽인 선생님 이건 왜 두껍게 글자를 써놨을까? 똑같은 제목인데 오른쪽에 괄호 안에는 본문으로 얇게 써놨는데 왜 이건 두껍게 써놨을까? 라든지 왜 컴마를 여기다 찍었을까? 이런 아주 미세한 거 있죠. 그러니까 책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책 보는 사람은 책을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책을 사랑해야 돼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 책을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책의 껍데기를 멋있게 싸고 자대고 이걸 안타깝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은. 책을 걸레로 만들다시피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그 서구 오랑캐 잘못된 사랑관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뭐 꾸민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상대방을 유용하게 이렇게 걸레로 만들어야 되죠. 이 뭔가 상하게 되면 사람을 꾸미고 하는 짓거리를 누가 하는 거냐면 광대 패거리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원시적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말고는 상할 재간이 없으니까 우선 그 현상적으로 아름답게 꿉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것에 반전된 형태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건 놔두고 대리권이 본인 대리인 사이의 관계다. 대리권이 뭐냐? 배웠어요. 배웠어 앞에서 이미 다. 대리권이 뭐예요? 어디 나와 그거? 대리권이 뭔가? 맨날 앞에 걸 자세히 설명하는 거라니까? 48페이지인가 어디 거기 같은 데 나오죠? 대리권이 뭐다? 그걸 떠올려야 된다고 그걸. 배웠는데 안 떠오르니까 이 답답한 거 아니야 서로. 다 배웠는데. 그래서 그걸 다 떠올리면서 맞춰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맞는 말인가 그거? 앞에서 쓴 건? 만약에 앞에 쓴 거하고 여기 쓴 거하고 다르면 이 책이 엉터리 책 아니야 이거. 그래서 그 첫째 문단을 읽어보면 뭐예요? 거기 써 있죠? 마치 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능력 또는 자격이다. 이렇게 비틀어 표현해놨죠? 비틀어서. 근데 그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역시 고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난이라는 걸. 두 번째 문단. 그걸 좀 더 고난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시느라고 표현들을 다르게 하고 있는 계시죠? 그 옆에다 써놔요. 대리권의 의의에다가 48페이지.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정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앞에 거하고. 그래서 곽윤수 선생님도 그 두 번째 문단 맨 끝줄에는 용어는 대리 고난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 왜? 고난이니까. 알겠죠. 근데 여러분 앞에 말이에요. 48페이지에. 고난이 권리와 마찬가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걸 모르면 이 두 번째 문단을 알 수가 없어. 그 내용을 모르면. 여기 두 번째 문단에 이 고난이 권리가 되는 수도 있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앞에 걸 알아야 돼, 정확하게. 언제 고난이 권리가 되나, 이거? 알겠습니까? 배운 거예요. 까먹어서 그렇지 배운 거라고. 원래 그 메타 유리스프루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어떤 초법학이라는 건데 뭐 하는 거냐면 법학의 내용을 구성하는 인간 대가리 구조를 분석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소위 메타 법학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는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표현하냐 이런 걸 연구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왜 이렇게 항상 뒤에 가면은 앞에 뭐가 설명이 있었고 계속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다. 그걸 또 뒤에 또 설명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 고난 중에 대표권도 있죠. 그래서 고난을 맨 앞에 써놓고 그걸 하나씩 풀어 설명해 하나씩. 대표권. 여기 와서 뭐 대리권. 그죠? 그럼 사원 다 배웠지 앞에서. 그 차이들을 이렇게 분산시킨다고. 그러니까 어떤 걸 잘 모를 때는 일이 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 때문에 현행 우리 그 원로들의 이 법학책이 그 소위 신칸트주의에 입각한 설명 방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근원적인 그 사상적 기초는 뭐냐면 모든 것이 애당초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계속 추론해낼 수 있다. 그런 걸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면은 저는 도움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급해가지고 갑자기 민법 총칙책을 사가지고 막 읽으면 무슨 수가 나겠지. 그럼 괜한 발상하고 이상하게. 그리고 막 가까운 길 돌아가 이렇게 삐삐 돌아간다고. 그리고 막 힘드니까 막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막 외우자 그냥. 귀찮으니까. 그래고 그냥 괜히 이게 금방 가면 되는데 이게 뱀이 돌아가면서 거기다 이해를 못하잖아요. 단계를 밟아서 가면 되는 사람이 그냥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여러분? 뭐가 급해요 그렇게? 그렇게 급한데 왜 지금쯤 대가가 되지 그랬어요 왜? 한 6살 때부터 급해가지고 그지 왜 여태까지 여기 사고 나서 고생 나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소설책도 좀 읽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뭐 이렇게 교양서를 좀 읽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걸 좀 살펴보고 있으면 이게 그냥 바로 보일 텐데. 딴짓거리 하고 앉았다가 갑자기 그냥 법학을 배운다고 설치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앉다가 이래고 이게 막 학교로 학원으로 막 독서실로 막 원룸이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생돈을 들여가면서 그냥 쌩고생을 하셨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지금 겨울방학 때 해야 될 일이 이게 아니라고 내가 볼 때. 학원에서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한참 젊을 때죠. 지금 스키를 돈이 없으니까 중고를 하나 사가지고 스키복은 비싸니까 이제 스키복 유사한 복장 하나 걸치고는 지금 어디 눈밭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갖고 뭐 애인 옆에 두고도 다시 한번 또 근처를 살펴본다든지 그래갖고 이 세상을 좀 배우려 되는데 이게 앉아갖고서는 그냥 임영호 선생님 맨날 혼나고 말이야. 복습을 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권의 발생 원인을 보자. 대리권의 발생 원인 258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이죠. 왼쪽 페이지. 그죠? 258페이지 그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거 보면 그게 발생 원인에 따라 구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줄쳐놔. 그게 발생 원인에 따라서 구별해서 여기 지금 그 법정대리 임의대리가 나와 있잖아. 이게 두 번째 구별 실익이죠, 그러니까. 복임권 말고 두 번째 구별 실익 아니야, 보니까.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원인만 시험해냅니다. 이것은 왜 그 대표권 대리권에 대해서 설명 안 하냐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법률에 써 있어요. 대리권이 뭔가.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발생 원인만 공부하는데 뭐 때문에 이걸 시험해내냐면 말이에요. 거기 첫 줄에 다음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는 깜빡 잘못 읽으면 임의대리인이라고 여겨지는 게 있다고. 특히 그 동그라미 2번을 동그라미라네. 그 꼬마 2번을 보면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어떻게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 잘못 읽으면 이거 혹시 어떤 사람이 지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임의대리인이 아닐까 이거? 갑자기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법정대리인이에요. 법정대리인. 그거를 좀 왜냐하면 이게 법률의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조심하고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맨 밑에 보면 말이에요. 지정권자의 지정행위라고 써 있죠. 지정행위.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임의대리인이 아닐까 이런 혼란을 가져오니까 그걸 조심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임의대리권의 발생은.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야. 수권행위라고 써 있죠. 거기. 수권행위라는 건 대리권 수여 행위를 줄인 말입니다. 대리권 수여 행위.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대리권 수여 행위라고. 대리권 수여를 5자가 되죠. 두 글자를 줄이니까 수권이 된 거야. 대리권 수여. 수권. 그러니까 수권 행위가 뭐예요? 대리권 수여 행위야. 그렇게 써있네. 줄여서 그렇게 한다고. 아래에서는 주로 이 용어를 쓰기로 한다. 이렇게 써놨죠. 귀찮으니까. 5글자씩 말하려니까 짜증나니까 서로. 그런데 이제 맨 밑에 두 줄에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수권 행위는 기초적 내부 관계를 발생케 하는 행위. 기초적 내부 관계라는 건 똑같은 말이 뭐라고 했어요? 원인된 법률 관계라니까. 근데 이거 대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시험 볼 때는 위임이라니까. 위임. 그래서 위임과는 구별해야 된다. 이게 수권 행위하고. 왜냐하면 위임도 계약입니다. 위임도 법률 행위라고. 그럼 이 수권 행위하고 이 기초가 되는 법률 행위하고 이거 헛갈리는 수가 있어요. 구별해야 된다. 그래갖고 260페이지 보면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놨죠. 첫 줄에 나오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 관계를 발생케 하는 행위가 뭐예요? 기초적 내부 관계. 기초적 내부 관계를 발생케 하는 행위. 위임.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뭐예요?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 뭐예요? 수권행위. 여러분이 이 정의 규정의 특색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런 거 있죠.
이게 자주 나와 이제. 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여러분 이제 물권법에 보면은 물권 변동 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 규정이 나온다고. 채권 양도를 보면 채권 이전 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게 많이 나와. 왜 이걸 잘 알아야 되냐면 이게 이제 원로들의 그 놀라운 그 실력이에요. 이따 볼 때. 노인네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말이 딱 나오잖아요? 이런 거. 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어떤 거 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 어떤 그 목표 하나만을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반드시 이렇게 하게 된 어떤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원인이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당사자의 기초형 내부 관계를 발생케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어떤 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다고. 대리권 수여 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 어떤 그 약속 행위가 있으면 이 약속의 이행 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물권의 변동 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을 목적으로 하면 반드시 유인성, 무인성이 문제가 됩니다. 알겠어요? 유인성, 무인성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걸 뒤집어서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유인성, 무인성이 문제되는 건 전부 다 만을 목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암기하기도 좋아요. 나중에 보면 우리 민법에서 유인성, 무인성 목적이 되는 게 한 8개밖에 없어요. 너댓 개 그 중요한 테마들은 의의를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전부 다 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들어가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거 한 단어만 외우면 돼. 한 단어. 딸랑. 의의를 공부할 때. 대리권의 발생만. 더군다나 이 앞에 거 있죠. 이 앞에 게 또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보면 알지만. 여기는 대리권의 발생이라고만 써있죠. 발생. 그죠? 이 발생이 원래 변동의 하나죠. 물권 변동 같은 게 물권 변동만을 이렇게 되고 발생 변경 소임을 다 표하는데 이건 발생뿐이라고. 어떤 건 이전뿐이 변경만 있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조를 대비해서 이해하면 이게 딱 그건 결국 딸랑 한 단어만 외우면 돼. 한 단어. 여기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변동이니까 여기 전부 다. 변동이나 변동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걸 음미하면은 이상하다. 저 양반은 어째서 저걸 안 외우고도 잘할까? 이 구조를 알고 있어요. 구조. 수권행위가 대리권 수여라는 거 알면 뻔한 거 아니야, 이거. 여기 대리권밖에 더 들어가? 지금 그거 하고 앉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건 원래 기본이니까. 대리권의 발생만을. 변동인데, 수권행위가 뭐 대리권을 뭐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응? 그 말이 안 되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대가리 구조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야, 이거. 물권행위라고 써놨는데 그 물권 변동이겠지 뭐겠어 이게. 물권행위라고 써놓고 채권이 변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비밀을 자꾸 이렇게 비밀의 장막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구조를 책을 날라주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보고서는 다른 사람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놀라운 의미를 파악해내는 거 있죠. 이것을 공부라고 해요. 이거를 어디 영어로 스터디라고 한다고. 응? 알겠습니까? 공부라는 게 그거라고. 여러분 봐봐요. 위대한 발견은 전 뭡니까? 딴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거 그런 게 뭐 있거나 말거나. 항상 보니까 이렇게. 근데 일단의 위대한 천재들은 뭐 합니까? 남들이 아무것도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 걸 갖다가 죽어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았어 이상하게. 그리고 언젠가 갑자기 거기서 놀라운 의미를 파악해냅니다. 놀라운 의미를.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여러분 뭐 이상한 걸 살핀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보는 건 똑같이 살피 똑같이.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쳐다보고 앉았어 이상하게. 몇십 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놀라운 걸 또 발견하는 거야. 강의 안 하고 딴 얘기 했는데 또 광고에서 짜증나네 정말요. 공부를 편하게 해요, 편하게. 거기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다음에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이 나온다고. 수권행위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아니고
앞에서도 이와 유사한 건데, 여러분이 잠깐 여러분의 대가리를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 유사한 틀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야. 이걸 일일이 외우는 것보다 이 틀을 배우는 게 더 편하니까. 응? 뭐가 있었냐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게 법적 성질이 있죠. 어떤 행위의 성질. 행위의 성질은 맨날 왜 따지냐 이게 문제가 되죠. 1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132페이지 맨 밑에 설립행위의 성질을 우리가 배웠다고. 학설 다툼을. 설립행위의 성질. 이건 뭐 하려고 따지냐 이거. 바보 죽겠는데. 이걸 일일이 외우지 말고 행위의 성질을 따질 때는 거기 보면은 뭐 합동행위, 단독행위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계약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죠? 133페이지 첫째 문단을 읽어봐. 133페이지. 그럼 뭐 세 가지 다 나와 이상의 학설이. 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계약이면 괜찮습니다. 계약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계약을 기준으로 딱 놓고 계약이 만약에 아니라면 계약법에 어떤 규정이 여기 적용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자꾸 따지고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의 대부분이 계약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행위의 성질이 만약 계약이 아니라면 이 총칙의 어떤 규정들이 적용 안 돼요, 여기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행위의 성질을. 그래서 원래 행위의 무슨 행위의 법적 성질 또는 성격이 딱 나오면 이 계약이냐? 이게 문제예요. 질문의 원래 뜻이 그거야. 계약이냐? 왜? 계약이면 별 문제가 없어요. 총칙의 규정과 채권 강론의 규정이 거의 다 적용돼 그냥 계약이니까. 근데 계약이 아니면 그냥 아니면 따져봐야 돼요. 적용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그 132, 3페이지와 똑같은 내용이 260페이지 괄호 A번이 있죠. 260페이지 괄호 A번은 빠른 속도로 읽어봐요. 지금 강의 내용을 듣고.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리고 총칙의 어떤 규정, 그 괄호 A번의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뭐예요? 107조부터 110조 아니야, 이거. 5조 이하하고. 그죠? 그 총칙에 있는 거 아니야? 260페이지 괄호 A번의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을 보면 무능력부터 나오죠. 그게 5조 이하하고 107조 이하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비밀의 장막을 열고 핵심을 꿰뚫어야 될 거 아니야? 뭘 맨날 쪼가리 외우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은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밀의 장막을 열고 핵심을 꿰뚫는 능력을 개발을 시키지를 못하고 어른들의 잘못에 의해서. 비밀의 장막을 열고 핵심을 꿰뚫는 것 중에서 앞에 거 있죠. 비밀의 장막을 여는 거. 이거를 인터넷에서 음란 비디오 찾는 데 써먹고 한다고. 여기다 써먹는 거야, 여기다가. 행위의 성질을 논할 때는 비밀의 장막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계약이 아니라면 총칙에 어떤 규정이 적용 안 되냐. 그걸 따져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읽었어요? 두 번째 문단에 주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소법까지 무슨 행위의 성질이 나오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무슨 행위의 성질이란 제목만 나오면.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이게 비밀의 장막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베이컨이 이걸 최초의 호기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열어보면 뭐가 있을까, 이 안에. 매우 가슴 떨린다. 지금 이런 걸 배우고서도 가슴이 떨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세속에 찌들은 사람입니다. 찌들은 사람. 뭐 순수함이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잔머리와 잔머리의 그 집합체로 지금 대가리를 굴리고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가슴 떨리지 않나? 난 강의하면서도 가슴이 떨리는데, 뭔가 비밀이 발견되는 것 같아갖고. 거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답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단독행위라는 거야, 단독행위.
단독행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듯이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예컨대 무능력 이하 있죠. 그 사유들은 컬러풀하게 칠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핵심 아니야. 그게 적용되냐 안 되냐. 무능력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말이에요.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그것 때문에 싸고 있는 거냐.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걸 적용할까 말까 이거. 곽윤 선생님 이하 통설이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적용 안 한다 이거야. 그럼 뭐예요? 계약 아니야 이거. 계약이 아니라고. 적용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거 역으로 추론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무능력, 사기, 강박 이런 게 의사의 흠결이 그렇다면 계약에 원래 적용된다는 얘기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게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면 이건 뭘 싸워야 되나 이걸. 그러니까 내가 항상 몇 번씩 강조했죠. 총칙의 대부분의 규정은 말이에요. 법률행위 의사표시는 전부 계약법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독일민법을 우리의 모법인 독일민법을 대비해보면 금방 압니다. 독일민법을 어떻게 번역하면 걱정됩니까? 독일민법 나와 있잖아. 번역문이. 번역책이. 양창수 선생이 번역한 나와 있 독일민법전. 약간 불량한다 이긴 있지만 훌륭한 책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딱 알면 이게 쉽다고 이게 쉬워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실익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실익만 안 되고 이걸 단독행위라고 해도 좋고 계약이라도 좋은데 그 근거는 뭐냐? 근거는 최소한 알고 있어요. 근거. 단독행위설의 근거가 뭐죠? 거기 나오잖아. 117조, 128조 후단. 그걸 빨간 줄쳐놓고 근거라고 해야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갑자기 그게 왜 근거가 될까? 계속 음미를 해봐요. 법전을 뚜렷이 쳐다보면서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쳐다봐 그걸. 그럼 갑자기 어느 순간 탁 들어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민법 실력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기의 대가리가 민법적 대가리로 바뀐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슬슬. 그 다음에 바로 B번에서는 말이에요. 또는 반복해서 나오죠. 수권행위는 위임과 구별된다. 그죠? 수권행위는 위임과 구별된다. 거기도 항상 빨간 줄 쳐가지고 그냥 위임이라고 바꿔 쳐버려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수권행위가 위임과 구별하면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서 구별된다고 하는 말이 있죠. 맨 밑에 구별된다. 그걸 빨간 걸로 네모치고 컬러풀하게 칠한 다음에 이거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바로 B번은. 구별된다가 뭘까? 261페이지 첫째, 둘째, 셋째 줄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혼동하면 큰일 납니다. 구별된다는 말은 별개의 행위라거나 별개의 행위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오히려 하나의 행위로 행하여지는 것이 더 보통이라고 써있죠. 거꾸로. 알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물권 행위의 독자성이나 유인성을 배우게 되면 금방 이해하는데 지금 모르니까 일단 구별된다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줄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와 있죠. 합쳐져서 행해지는 게 보통이다. 합쳐져서 행해지는 게 보통이다. 그죠? 그런데 그럼 구별된다가 뭐냐는 거예요. 여섯 번째 줄에 나오죠. 관념상으로는 전혀 별개. 관념상으로는. 그럼 위에 헷갈리는 건 뭐예요? 별개의 행위로 행해져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별개라는 게 아니고, 구별된다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만 구별된다 이 뜻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합쳐서 행위지 하나로 그냥. 현실적으로는. 보통, 거꾸로. 보통은 현실적으로 하나로 행해진다고, 거꾸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데, 관념상으로만 구별된다. 이 말이죠. 합쳐놓으면 여섯 줄까지.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독일식 사고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걸 몰라요. 현실적으로 하나면 하나입니다, 그냥. 그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현행민법이 식민지 치하의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본서 뭐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중요한 거 있죠. 그러면 오기로 다른 걸 택했어요, 전부 다. 오기로. 그리고 우리 현실 강박하고 안 맞아요, 지금. 강제로 대가리를 독일식으로 뜯어고쳐야 돼, 이걸. 독일 놈들은 이상한 게 뭐냐면, 눈에 하나로 보이는데 그걸 그 안에 뭐가 두 개 들어갔다는 거야,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못 합니다, 이거.
한 개로 보이는데 한 개지, 이게 왜 두 개도? 이렇게 설명한다니까? 현실적으로는 한 개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뭔가 대가리 속으로 구별할 수 있는 두 개가 있다는 거야, 그 안에. 이 괴상한 사건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어떤 분리하고 절단하는 게 과도한 거죠. 이건 너무 심한 거야, 내가 마음을 봐도. 여러분, 첫날 나눠준 조규창 선생님의 그 한국인의 법의식 그런 말 나오죠. 독일 법학의 특징이 뭐냐면 과도한 분리 절단의 고립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안 읽어봤습니까? 또 읽어봤어요. 그걸 알지 또. 나눠준 문 그냥 갖다 툴툴 말아가지고 쳐봐놓고는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죠. 그게. 집에서. 어디다 쳐봐 끼워놨는지. 읽어보질 않으니까. 이런 거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왜 갑자기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지. 그래갖고 관념상으로는 별개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한 개인데. 보통은 한 개인데. 그럼 이런 소리 뭐 하려고 하냐, 이거. 이런 소리 뭐 하려고 하냐. 응? 261페이지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그 말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 말 하려고. 하여튼 관념상으로는 별개의 행위라고 한다면 유인성, 무인성이 문제된다. 이거 말하려고 한 거죠. 알겠습니까? 유인행위냐, 무인행위냐. 그러니까 유인행위, 무인행위는 언제 주로 문제가 돼요? 보통은 한 개로 해지는데 머릿속으로 둘로 구별할 수 있을 때 유인성, 무인성이 문제가 돼요. 언제나. 거의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261페이지 아무리 읽어봐도. 그래갖고 유인설이 소설이고 무인설이 다소설인데 이거는 이 밑에 내용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물권행위 유인성, 무인성하고 일치합니다. 여기서 괜히 이걸 골머리 아프게 펴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 말안 돼요.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62페이지에 요식, 불요식 행위의 그 구별식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식, 수권행위가 불요식 행위라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불요식 행위다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예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그 서면을 작성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위임장 말합니다. 서면을 작성하더라도 세 번째 줄 보면은 증서가 아니며 증거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그러니까 불요식 행위다의 말뜻이 첫째 의미는 뭐예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래요? 서면을 작성하더라도 그것은 증서가 아니고 증거에 불과합니다. 민소법식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면 증거 자료라는 뜻입니다. 증거 자료. 증거라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문단 맨 끝에 나오는 거. 어떤 서면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정당한 수권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임장이 있다고 해서 수권행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니까? 왜냐하면 이게 불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그런데 케이스에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아는 거고 그 맨 끝에 그 깨알 글씨에 있는 거 있죠. 그걸 물어봅니다. 그거를. 125조의 보호. 깨알 글씨에. 그걸 매몰펜 칠하고 별별 5개 해놔요. 케이스에 그걸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깨알 글씨 안 읽는 학생이 많죠. 본문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위임장이 있어도 수권행위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게 물권 대리겠네 이거. 틀림없이. 그건 덜커덕 물권 대리라고 그러면 막 답을 써놔요. 답 써놓는다고. 그 나중에 책을 찾아보면 깨알 글씨에 그게 아니고 표현 대리로 보호를 받아가지고 유권 대리랑 마찬가지로 보호받는다고 써있다고 거기. 이상하게 깔깔이하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부터 이 학생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또 본문은 또 우습게 알고 깨알 글씨만 봐요 또. 그럼 그 다음엔 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본문에서 나와요. 인간은 말이에요. 목표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그 능력이 판가름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좀 깊이 잡아요. 멀리. 깨알 글씨까지 다 이해한다. 이렇게. 그러지 않고 우선 급하니까 제목하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우선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그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깊이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면. 그런 사람 많죠. 그리고 자기 혼자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합리예요, 이게? 개수작이에요, 이것은. 합리가 아니고. 여러분, 뭐, 우리나라 사람, 내가 어릴 때, 우리 때도 그랬었어요. 내가 처음에 테니스 배우러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선배 하나가. 뭐, 테니스, 뭐, 칠지도 모르는 게, 조그만 게 뭐, 돈도 없으면서. 8,000원짜리 아무거나 사가지고, 남대문 가서. 그거 가지고 시작하다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비싼 걸 사라는 거예요. 언필칭 처음에 갑자기 들으니까 헛갈려서, 맞는 말 같아요. 처음에 들을 때는. 말이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배우는 주제에 그때도 테니스 라켓이 70만원짜리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산다고 우겼더니, 와, 치지도 모르는 주제에 처음 배우는 놈이 그걸 외우고 다니냐고 그러더라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도 그걸 안 쓰는데.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 그럴 것 같은데, 이 말이? 근데 내가 어릴 때 지리어 천박해가지고 속아 넘어갔어요, 하고. 그 사람 너무 믿어가지고 내가. 근데 한 일주일쯤 있으니까 다른 아는 선배가, 야, 임마, 그게 뭐 그런 싸구려를 들고 다니냐고. 그래서 저 형이, 처음에 배우는 주제 이걸로 배우고, 어느 정도 기술이 좀 습득이 되면 비싼 거 쓰라고 그런다고 했더니, 와, 그런 거지 같은 놈의 말을 왜 듣냐고 하더라고. 8,000원짜리 라켓으로 목매달고 배워봐야 8,000원짜리 기술을 습득한다 이거야.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그래고 내가 45만원짜리 살라고. 탄소 섬유가 나와서 처음으로 돼. 테니스 라켓에. 그래, 파이트 룰라라는 거. 그거 나와고, 그걸 살려고 그냥 아는 사람 주사 찾으면서 일단 국어를 하고, 그리고 10만원이 모자라요. 이틀 밤을 새가지고. 이틀 밤 새서 뭐 했냐면 이제, 한때 전설적인 사람이서 포커를 해가지고, 25만원 따가지고. 나 때문에 온 사람이 많아. 지금도 만나면 그 소리 하는데. 그때 25만원 사기친 거 아니냐고. 25만원 받아가지고 보트해서 느긋하게 케이스까지 가죽으로 된 걸 사가지고. 그리고 훗날 내가 그때 인생관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저런 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뚜렷하게 잡고 비싼 거 써요. 비싼 거. 싼 거 쓰지 말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거기 분류식 행위이다. 두 가지 의미, 번호 매겨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작은 글씨는 백지 위임장에 관한 건데, 너무,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나중에 위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 여기까지가 대리권에 관한, 또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에 관한 거고, 임의 대리인의 발생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대리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한이라니까, 권한. 권한의 범위가 문제되면 뭐가 문제된다고 그랬어요? 복습을 안 하니까 허구한 날 까먹는다, 이상하게. 권한의 문제가 나오면, 이 권한의 범위라는 말 비슷한 게 나와버려. 인정 범위, 범위 이런 거. 그럼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세 가지 아니야? 뭐예요? 보존 관리 처분이라니까. 그죠? 보존 관리 처분. 이걸 뭐가 플러스 된 거라고 했어요? 이용과 계량. 이거는 답이 뭐예요? 총유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무죄한다니까. 이건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는. 처분권 없으면 못해요. 아니, 이걸 표를 만들어줬는데 안 해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내가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목숨이 아깝습니까, 지금? 이런 거 모르는데 멍이 살아서 뭐예요, 또? 그 대리권의 범위 나오면 반경 2페이지 내에 나온다고. 여러분 263페이지 보면 다 나오잖아, 다 나와. 보존행위, 이용계량. 이용계량행위가 관리행위라는 거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고, 이거. 안 외워서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답답하네, 정말, 이거.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괄호 B번에 네 번째 줄을 봐봐요. 보존행위 무죄한다는 거 거다 써가지고 이상하게. 다 안다고 여기고, 이제. 이용 계량행위 관리행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밑에 보면은 성질 변하면 안 돼요. 성질 변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어디 나와요?
그 위에 괄호 2번의 네 번째 줄에 나와요. 괄호 2번 네 번째 줄에.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되는 내용을 익혀둬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려는데 안 해, 이상하게. 쓸데없이 시간을 잡아먹고 앉아. 여기서 쓸데없는 말 하고 앉아.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계속 이제. 고난의 범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제한이 나오죠. 대리권의 제한은 이제 두 가지가 법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나오고 오른쪽에 공동대리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는 말이에요. 먼저 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이 대리인이라는 건 본인을 대리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상대방하고 거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지위가 이게 일치하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무슨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부탁했냐면 정말 살기 좋고 값도 싸고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한 달에 2배씩 뛰는 그런 아파트를 사달라고 했어요. 남양집이고 뭐 전망이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부탁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다 듣다 보니까 자기가 내놓은 집하고 똑같은 이상해. 이상한 말이 부탁하는 게. 자기가 어떤 집을 팔려고 좀 내놨는데 이 본인이 부탁하는 집의 형상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 집 말하는 거냐 이거.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의 부탁대로 집을 사는데 그 집이 자기 집이면 이 사람 어떻게 계약서 쓰면 됩니까? 혼자서 쓰면 되죠. 혼자서. 상대방은 자기입니다. 그죠? 자기 집 팔 거니까 이제. 근데 내가 또 이 사람의 행위를 대신해서 할 수 있죠.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 앉아갖고 계약서 쓰면 되죠. 파는 사람 나, 사는 사람 행위할 권한 가진 사람이 나, 그죠? 자기 혼자 쓰면 자기 혼자 계약서를. 근데 이걸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란. 이런 경우에 원래 이걸 1억에 내놨었는데 자기가 자기 집을. 가만 있어봐. 이거 나 혼자 계약서를 다 쓴다? 그러면 갑자기 스토리를 바꿔버립니다. 자기 얘기를. 원래 진정한 스토리는 뭐죠? 나는 집을 1억에 내놨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기 혼자 골방에 앉아서 갑자기 이 얘기를 바꿔요. 나는 집을 1억 5천에 내놨었다.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본인은 1억 5천에 산다. 이렇게 쓴다고 갑자기. 본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죠. 그죠? 본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대리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하나 있죠. 대리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 케이스 말고. 지금 말한 건 자기 계약입니다. 자기 걸 갖다가 상대방하고, 자기 걸 갖다가 사고 팔 때, 거래할 때, 자기 계약이라고 이거. 자기 혼자 다 하면 되니까. 쌍방 대리는 금방 이해가 되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지 일은 하나도 못하면서 남의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남의 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리의 달인들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 할 일은 하나도 못하면서 남의 일 대신하는 건 잘하는 거지. 어떤 대리의 달인은 말이에요. 한 사람만 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대리하는 사람이 있죠. 본인이 여러 사람이야. 본인 1, 본인 2, 본인 3 이래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부탁을 했어요. 야, 남양이고 뭐 어쩌고 막 부탁을 했어요. 아파트 하나 사달라. 응? 근데 가만 듣다 보니까 이번엔 자기는 집을 안 내놨고 자기가 대리하는 또 다른 사람, 이 사람 집이 보니까 그 집이에요. 이때도 자기 혼자 계약서 쓰면 되죠. 살려고 하는 사람의 대리권을 갖고 있고 팔려고 하는 사람의 대리권도 갖고 있어요. 골방에 앉아갖고 자기 혼자 씁니다. 이때는 또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본인인데. 사람은 말이야. 감정의 동물이야. 이 사람은 평소에 찾아가도 커피 한 잔 주는 법이 없어요. 아주 대먹지가 못하는 인간이야. 보면 자기 일을 대신해 주는데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평소에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개 닭보도 탄다고 대리를 맨날. 이 사람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비록 뭐 예를 들어서 보수를 줬는지 안 줬는지 상관없이 내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집에 찾아오면 앉으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죠. 빈말이라도 너무 정겹게 대하는 사람이야. 이때 위험이 발생하죠. 이때 혼자서 계약서를 쓰다가 말이에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 이거 고통해야 되다 이거. 이 사람이 1억만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1억 5천이라고 쓰는 거야 그냥 혼자서. 사는 사람 1억 5천에 합의함. 그래서 이 사람은 3천만 원 갖다 주고 2천만 원 자기 떼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역시 또 이 둘 중에 한 본인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여기서도 본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고. 그죠? 자기 계약 쌍방 대리. 자기 계약 쌍방 대리 뭐예요?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거기 읽어보시면 괄호 A번에는 의미가 나오죠. 의미.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뭘까? 끝부분에 보면은 말이에요. 왜 이걸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요? 어? 본인 또는 한쪽의 본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해칠 염려가 있으니까 금지한다고 안 쓰고 원칙적으로 있다고 말을 써놨어. 원칙이 있으면은 뭘 찾아야 된다고요? 근거와 예외를 찾는 근거와 예외. 그러면 근거와 예외를 찾으면은 근거가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밑에 괄호 B번에 그렇게 써있죠. 그렇게. 그죠? 그래서 괄호 B번에 264페이지에 264페이지 괄호 B번에서 근거를 찾고 예외를 찾아요. 문장을 나눠갖고 근거는 대부분 이 표준 교과서에는 때문에, 이유로, 함으로 이렇게 써있어요. 다. 그걸 못 찾는다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으면 뭐라고 돼 있죠?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어떤 경우라는 거예요? 본인이 미리 허락. A번에 그렇게 써있죠. 본인이 미리 허락. 밑에. 그 밑에 B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채무 이행. 두 가지예요. 본인이 미리 허락, 채무 이행.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뒤에 걸 안 배워서 그런데, 이행하고 똑같은 말이 변제입니다. 변제. 채무 변제. 이행하고 똑같은 말이. 근데 그걸 알면 말이에요. 그 앞에 채무 변제하고 관련된 걸 근데 지금 이런 머리 아플 테니까. 나중에 보면, 복습하면서 보면 보여요. 원래 그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들하죠, 이게. 원래 이 채무 변제가 이행 또는 변제, 급부 이런 말이 많이 쓰이는데 그걸 원래 공부하는 학생은 민법의 총책 1페이지부터 상수부 끝까지 해서 채무 변제가 나오는 단어 있죠. 그게 관련된 문장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다. 왜냐하면 그 사법시험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반드시 나오죠.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수백 줄입니다. 이게. 그중에 5줄만 뽑아내면 문제가 되잖아. 하나씩. 반드시 낸다고 그걸. 원래 변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채권법의 가장 토대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일단 이것부터 알아두세요. 본인이 미리 허락, 채무 이행. 그거 뭐예요? 자기 계약 쌍방들이 허용된다고. 원래 그리고 이거의 논점은 뭐냐 하면 원래 논점은 그 친족법상의 어떤 그 경우하고 같은 건데 일단 여기서는 이것만 놔두세요. 머리 아프다니까. 그 다음에 객관식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삐삐번에 265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줄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그 이어진 문장 변제 중에서도 또는 채무 이행 중에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뭐예요, 거기? 번호를 매겨, 번호를. 두 가지 아니야, 두 가지. 그거 시험에 잘 나오죠? 이상하게. 그거 뻔질나게 나온다니까? 응? 두 가지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 두 개만 써놨는데, 여러분, 보충교재 323페이지를 봐가지고, 그 동그라미 7번이 있죠. 그거 별표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동그라미 7번. 채무의 이행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 객관식 낼만 하죠? 가지수가 벌써? 여러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잖아. 알겠죠? 그걸 좀 기억해 두라고. 그걸 하나 기억을 해두고. 또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말이에요. 265페이지 그 괄호 C번에 124조, 즉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위반되는 경우 있죠. 위반되는 경우. 이 경우 무권대리 행위가 된다고 했는데, 무권대리 행위. 요건 약간 조심할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보충규제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9번이 있죠. 이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만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표현대리가 안 돼요. 동그라미 9번과 관련해서 그걸 조심해 두고. 그 다음에, 이 괄호 D번은 제목이 적용 범위입니다. 124조의 적용 범위. 124조의 적용 범위인데,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거기까지는 쉬운데, 주의할 것은 말이에요. 주의할 것은 이 124조와 마찬가지 취지를 가진 법 규정이 깨알 글씨에 3개 나와 있죠. 921, 951, 64. 그죠? 그거를 좀 체크해 두라는 거예요. 법조문의 문제긴 한데. 그 다음에 공동대리가 나오죠. 공동대리. 공동대리는 뭐냐면 거기 써 있죠.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대리를 공동대리라고 한다. 그죠?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대리. 이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한이 되는 걸 알려면 원래는 어떻게 하게 돼 있죠?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면 여러분 앞에서 배웠죠. 이사가 수인이 있는 경우, 대표권 가진 사람이 여러 있는 경우 원래는 각자 대표가 돼 있죠. 과반수 집행. 그러니까 대리도 원래 이런 제한이 특별히 없으면 각자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못하게 하고 공동으로만 하게 하면 그게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동으로만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괄호 A번은 왜 그게 제한이 된다는지 나와 있고, 괄호 B번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수동대리에서도 수동대리에서 공동으로만 해야 되냐 이런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다수들은 뭐라고 그래요? 받는 거는 각자 대리의 원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써 있죠. 받는 거는 각자 대리로 한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곽윤 선생님이 이걸 묘하게 순서를 바꿔놔서 하는데 먼저 읽어야 되는 게 괄호 C번이죠. 가만히 읽어보면. 원칙을 지금 모르잖아. 내가 말해서 알지 여러분. 괄호 C번에 원래 원칙이 나와 있죠. 원래는 어때요? 다 똑같다니까 권한은. 내가 법인할 때 설명했잖아요. 대표권도 이사가 수인이 있으면 각자 대표 과반수 집행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설명할 때 분명히 이 대표권이 이 대표권이 말이에요. 권한이라니까? 권한은 다 똑같아요. 각자 대표, 각자 대리, 과반수 집행 다 똑같다고. 근데 곽윤 선생님은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A번에서 갑자기 딴 얘기를 하다가 책을 쓰다 보니까 학생이 모를 것 같으니까 괄호 C번에다 써놨다고 원칙을. 그 밑에 괄호 C번에다가 원래 각자 하는 게 원칙이라니까? 원래. 그러니까 C번을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공동대리 A 바로 위에다 그걸 먼저 읽을 거 이렇게 써놔요. 아니면 각자 대리 과반수 집행 이렇게 써놓던가.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공동으로만 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 제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맨 끝에 무권대리 행위가 된다죠. 맨 끝에. 어? 여러분 조심할 게 보충교재 32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5번은 이 경우에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아니고 광의의 무권대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124조 위반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보충교재에서 324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 9번하고 맨 밑에 동그라미 5번하고 연결시켜 놔요. 비교가 되게. 선으로 연결시켜 놓으라고 보충교재. 9번하고 맨 밑에 5번하고 맨 위에 9번하고 번호를. 그래야 확 비교가 될 거 아니야? 그게 왜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을 배웁니다. 대리권에서. 대리권 소멸에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뭐, 공통한 소멸원인 또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원, 이것은 많이 보던 수법이죠, 이거. 어? 이거 어디서 봤어, 이런 거? 어? 어디서 봤냐, 이런 거? 몰라요? 재단법인의 소멸사유 사단법인의 소멸사유에서 나왔잖아, 이게. 뭐, 공통한 거, 뭐 특유한 거. 방식이 그냥 똑같아요, 그냥. 숫자까지 똑같아, 이상하게. 근데 이거는 일일이 좀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스스로는 한 번씩 읽어봐야 되는데 시험을 대비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자세히 써놓긴 써놨네 내가 보충교재에도. 그냥 본금파 대하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객관식 푸는 데는.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이걸 외우고 다니면 객관식은 다 풀려요. 하여튼. 응? 어? 이게 무슨 말 같아, 이게? 본금파 대하는 아니다. 본인의 금치산 파산하고 대리인의 한정치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멸사유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해놓지 않으면 저희가 헛갈리게 써놨죠. 뭐 사유들이 이상하게. 머리 핑핑 돌아가게. 그러니까 그냥 본금파 대하는 아니다. 대리권 소멸사유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저게 무슨 말일까? 예. 알겠습니까? 문제 다 풀려요, 그냥. 본인의 금치산 파산과 대리인의 한정치산 사유가 아니라니까? 저는 합격 주문은 1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외우는데 힘들지 않을 거예요. 준법률행위 외우라는데 다 외웠습니까? 안 외운다고 이상하게. 한 줄밖에 안 되는데도. 그래갖고 나중에 막 헤매요, 자기 혼자서 그냥. 막, 이게 뭘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대리권을 배웠으면, 즉, 본인과 대리인 사이를 배웠으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를 배워야 됩니다. 그 268편에 나오는 대리행위,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말이에요. 뭘 줄인 말이냐가 중요하죠. 어디 갔어? 이거지, 이거. 이 사이에, 지금 여길 배웠죠? 이렇게 대리권 주는 거. 이렇게 대리권을 줘서 이 사람이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이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리권을 갖고 있는데 집에서 맨날 놀고 앉았다. 그럼 대리죄도 있으나 마나한 죄도 이거. 대리권 받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상대방하고 대리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 대리행위는 뭐냐? 대리인에 의한 또는 대리권에 기초한 법률행위 말이야. 법률행위. 알겠습니까? 법률행위. 어저께 배운 것 중에 대리는 무제한 허용되는 게 아니고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죠? 재산법상의 법률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 그 중에서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거체, 관보, 승승통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죠? 안 되는 건 뭐예요? 관념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가 아니죠. 뭐야? 감정의 표시하고, 뭐예요? 사실행위. 또 하나 뭐죠? 사건. 불법행위는 당연히 포함 안 되고, 알겠습니까? 대표와 달리. 근데 범위를 먼저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대리권에 기초한 또는 대리 의사를 가진 또는 대리 목적의 또는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말합니다. 기본적인 게. 그래서 이걸 이만큼 생략해버리고 대리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리행위. 그럼 여러분 떨리죠? 야, 대리행위는 뭔가 복잡한 법리가 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하는 게. 대리행위를 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해라, 이 얘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대리의사의 표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관한에? 현명주의. 현명주의가 뭐가 돼요? 여러분을 이름을 이름, 누구 이름? 본인의 이름. 이름을 나타낸다. 그거예요. 나타낸다. 현명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방식을 우리 민법이 채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대리행위할 때 방식이. 대리행위에서 법률행위가 뭐냐 이런 거 다 배웠잖아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만 배워. 대리행위할 때 어떻게 하냐. 본인의 이름을 표시해서 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114조부터 법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현명주의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이름을 나타낸다. 이름이 안 나와 이상하게 법조문에. 그럼 어디서 나온 거야 갑자기 이게? 처음에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법전에도 없는 말이. 거기 법전에 보면 114조부터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 있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115조 이하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전부 본인을 위하여 쓰잖아, 전부 다. 그게 그거라는 거야.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게 왜 그거냐는 거야, 갑자기.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그 즐겨 가는 말이에요. 호프집에 가게 되면, 위하여가 무슨 뜻이에요? 위하여. 소리 잘 지르잖아, 우리 젊은이들. 위하여. 모릅니까? 그냥 모르는데 소리 깨게 지르는 거예요? 잔을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욕을 바지 먹는 거예요. 술 먹는데도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씹어먹으면서 먹는다고, 술 이상하게. 돈 내고 사 먹으면서. 술 먹는데 소리 지르는 거 모르는 게 아니고, 술도 모르더구만, 술도. 정말 이상합니다. 나 우리 세대하고 뭐 이게 종족이 혹시 다른 거 아닌가? 동이족이 아니고 어디? 거기 서이족이 껴들어간다. 그 소리도 요새 안 지금 요새. 우리 때는 말이에요. 이제 형들이나 선배들이 술집에 데려갑니다. 근데 군기가 무지하게 세가지고 술집에 가면 어떻게 앉았냐면 무릎팍을 붙이고 일코 앉아있어요. 술집에 들어. 겁이 질려가지고. 요즘처럼 무식하게 술 먹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술 절대 안 먹여요. 맨 처음에 따뜻하게 물어봅니다. 술 못 먹는 사람. 그러면 공포에 질려가지고 반이 손을 듭니다. 안 먹으려고. 놀래가지고. 그러면, 너네들은 조용히 앉아있어. 너네들은 뭐, 안주만 축 내어라. 이렇게 말을 해, 조용히. 그리고 이제,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뻥튀기 사갖고 옵니다. 너네들 안주 축 내면 짜증나니까 뻥튀기 먹고 앉아있으라고. 나머지 이제 용감하게 여기서 한번 버텨보려고 술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이제나 술을 주나, 저제나 술을 주나 기다려 왔는데, 술병 갖다가 이렇게 소주병을 이렇게 싹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세워놔, 이렇게. 그럼 또 슬슬 물어봅니다. 너 몇 병 먹냐? 반 병 먹습니다. 그래? 네 옆에는? 저도 반 병 먹는데요? 그럼 너네 둘이 한 병 먹어. 이렇게 합니다. 너 몇 병 먹냐? 5병쯤 먹습니다. 그러면 5개 하자, 5개. 말 꺼내놓고 못 먹으면 죽습니다, 이제 그때는. 강제로는 안 먹이는데 5병 먹는다고 했다가 만약에 2병 먹고 헬렐레 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건. 그래갖고 이제 전부 조금씩 줄여서 얘기해놔요. 그러면 딱 쓰면, 그 이제 술병을 다 따줍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술병을 각자 들고, 성질 급한 놈 따르기 시작합니다. 들고. 한 방울 터지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상표를 유심히 봐라. 이렇게 말해요. 상표 유심히 봐라. 소주라고 어떻게 써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옛날에 이게 법도대로 술을 먹었어요. 법도대로. 여러분, 소주에 말이에요. 소주의 주자가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에 난 경악을 했어요. 이게 술주자죠. 소주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못 쓰게 돼 있어요. 소주에는 이걸 못 쓰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게 뭐냐면 학생들 중에는 술 먹을 줄 아냐? 먹을 줄 압니다. 뭘 먹을 줄 아는데? 소주요. 저 소주 한 3병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먹었냐? 중학교 때부터 먹었습니다. 약 한 4, 5년 됩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소주를 한번 써봐라. 그럼 이렇게 써요. 자신있게. 자신있게 씁니다. 내가 물어봅니다. 한자로 써봐라, 한자로. 소자는 당연히 모르죠. 복잡하니까. 획이 복잡하죠, 이거. 그죠?
회식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모른다고 생각해. 근데 이 뒤에 거를 특히 내가 문제삼아. 이거 어려우니까 이 뒤에 거만 써봐라. 그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막 자기 혼자 대견하다는 표정으로 앉아있어요. 우리 시장이 맞아 죽습니다, 이때는. 글자 못 쓰면. 소주의 주자는 그 술주가 아니고 이거예요. 응? 전부 다. 근데 이게 뭐냐? 이거 안 찾아봐 또. 찾아봐야 되는데 5편은 뒤져가지고. 이건 궁중에서 쓰이는 약입니다. 원래. 소주가 여러분 그리고 아주 고조선 때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고려시대 들어왔어요. 국민주를 잘 잡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최초에는 귀해가지고 이 증류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때는. 귀해가지고 이 궁중에서 그 국왕이 특정한 몇 가지 병에 걸렸을 때 먹는 약이라고 저게. 이게 술이 아니고 원래. 그래서 술주자를 못 쓰게 돼 있어 저걸. 여러분 오늘 전에 그 술집에 가서 소주병을 유심히 들여다봐요. 술주자를 쓴 소주가 있나?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 나라의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소주의 주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만이라는 거 있죠. 이게 우리 청년 문화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무식한 나라가 없다고. 그 나라에 가장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청년층이 말이에요. 제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의 그 글자를 못 쓴다고, 이상하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일본과 미국에서 우리를 깔보고 항상 쟤네 멋대로 하냐, 지금. 고구려를 왜 뺏기는 것 같아요? 무식하고 힘이 없으니까 고구려를 뺏기는 거예요. 뭐 힘이 있어야지 도대체가. 아는 게 있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게임 파고동원 앞에서 소리 지르고 앉았어, 이상하게. 파고동원 앞에서 뭐 하려고 소리 지르려? 거기서 뭐 고구려 유적이 나왔어요? 만주에 가서 해야 될거 아니야, 만주에 가서. 가지를 못한다는 게 힘이 없으니까.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나와요, 그냥.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걸 알 리가 있나, 더군다나.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가 고구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해요. 왜 모르는 거야, 그걸 도대체가. 뭐 했어요, 그동안 지금까지. 정말 짜증납니다. 그냥 실력은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땡깡이나 놔가지고 어떻게 그냥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걸 누가 받아줘요, 그런 걸. 중국이 미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근데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아, 본인을 위한 거. 그러니까 위하여가 뭔지 모른다니까. 술도 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무슨 그 시정 잡배 모양, 뭐 옛날부터 그렇게 했다더라. 뭐 옆에서 그렇게 하고 있네. 통달아 하는 거야, 그냥 미친 사람 모양. 위하여가 뭐예요? 보통은 어떤 이익이 있죠. 건강이든 명예든 뭐 소원을 성취하는 거든 어떤 이익을 위하여 한다는 게 본래 뜻이에요. 그런 거 모르니까 이 교과서를 모르는 거야, 이거. 그런데 여기 잘 봐봐요. 그게 아니고, 나와 있죠. 그 괄호 1번. 빨리 읽어봐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의사를 가지고라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이름을 표시하여 이거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명주의라는 게. 알겠습니까? 이건 또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왜 이렇게 표시하냐면, 독일 민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독일 민법에. 그래서 이름을 나타낸다는 뜻이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설명하겠습니다.